저희가 그러면 바로 시작할 텐데 앉아서 좀 시작할까요? 네. 네네. 제가 그냥 목소리로 해도 괜찮겠죠? 잘 들리죠? 네. 저희 강사님도 크게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사님 잠깐 자기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도에 탈북을 해서 같은 해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사실 고향은 함경남도 단천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한 10살까지 살다가 저희 회사는 아니라 해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 그때 10살 때가 그래도 김일성이가 이제 돌아가기 나서 조금 좀 한두 해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 단천이라는 곳에서도 좀 들어가 있는 그 궁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배치를 거기 받았어서 갔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런 곳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해령이라는 곳으로 이사 갔던 건데, 사실 그게 저 인생에서 어찌 보면 한국까지 올 수 있는 큰 전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단천시라는 곳이 한국 분들에게는 잘 익숙치 않은 도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도시가 단천시라는 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히토류라고 하는 광물 때문에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해서 통일이 되면 거기에 중화학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부터 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도시가 이제 단천시고, 그 단천시에 있다가 회령이라는 데를 갔는데, 회령은 또 뭐가 유명하죠? 해령은 해령이 북한에서는 좀 유명한 곳인 게 김정은의 생모의 고향이니까 아무래도 유명하고, 또 지금의 좀 그나마 인기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중국이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밀거래나 밀수 같은 게 공식적인 이제 세관도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거래가 좀 있는 곳이라서 꽤 나름 좋은 곳이었고, 특히 많은 탈북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양성이요. 그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 회령이 양성하던 곳이 이제 해산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회령하면 우리 이제 휴먼복을 이제 한국교회 정도 와서 휴먼복을 듣는 분이라면 회령하면 딱 먼저 김정숙 여사의 고향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회령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백살구 유명한 곳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이제 회령인데, 그 회령으로 이동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하면서 탈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아무래도 이제 또 촬영이 또 중요한 이유가 탈북을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이 중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중국 TV나 아니면 또 남한 드라마를 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외부 문물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 접하기가 좀 쉬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밀수되면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해령에서 연변 TV를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채널의 연변 TV라고 그 조선조 자치주의 TV거든요. 네네. 거기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저녁에 전기 들어올 때는 북한 TV를 안 보죠. 저희 집은. 전기 들어오면 무조건 중국 채널 잡아서 보고 연면 TV를 보니까. 연면 TV를 보면서 순풍산부인과를 거의 한 3분의 1은 봤던 것 같아요. 순풍산부인과 한국에서도 그 당시 막 센세이션했던. 지금 찾아보니까 거의 500회가 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중간중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한국 그 생활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아마 한국 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동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 생활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기에 좀 되게 희로애락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미다리 아빠가 퇴직 때 잘려가지고 맞아요. 학원 가서 면접 봤는데 또 잘리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남 잘 되면 맨날 배 아파하고. 그래서 얻어 먹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것도 재밌고, 뭐 여행 가고 뭐 유학 가고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신기하다 라는 그러면서 많이 동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TV 앱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회령에 계시면 북한 TV가 채널이 몇 개가 있어요?
북한의 지방은 채널 하나밖에 볼 수 없고요. 평양에는 교육 채널이랑 뭐 세 개인가 뭐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중앙 TV만 하나만 보죠. 그냥 조선중앙TV 그 하나 네, 지방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해진 거 계속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뇌되는 것도 일종의 TV를 통해서도 계속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네요. 근데 회령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건 재미가 없고 네, 미달의 아빠 나오는 네. 순풍산부인과처럼 연변 TV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네. 되고 그러면 그 동철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을 단천에서 보내셨을 텐데 단천에서 몇 살까지 생활하신 거예요? 단천에서 만으로 8살까지 살았고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소학교 네, 소학교 이제 들어간 그 해였죠. 1학년. 그러면 어린 시절 저는 사실 제가 왜 계속 여쭤보냐면 저 이제 다 커서 만났으니까 어린 시절의 동철님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네. 단천에서의 동철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네,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 유치원 교양원이셨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유치원 교사. 네, 유치원 교사, 그 교양원이라고 유치원 선생님을 교양원이라고 이제 직함을 부르는데 그 그죠? 그 유치원 가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급이 잘 됐었거든요. 네. 제가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4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이제 유치원 계속 등록하고 다녔던 거죠. 유치원을 한 3년인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직장에 데려가서 네, 그냥 계속 앉혀놓는 거죠. 집에 놓고 가기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노래를 또 좋아한다고 해서 그 단천이 그 궁궐이 이제 광산 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그 어린이들의 연합 공연 이런 것들을 되게 활발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적인 공연도 저희가 나가서 뭐 상도 따기도 하고 저희가 그 북제창 사전 북제창 해가지고 해서 그 1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클반, 거의 서클반이라고 부르는데 서클반에서 거의 3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노래 부르고 장구 치고 북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창단처럼 노래 같이 하는 것도 하고 네. 그 뭐 악기라면 장구 북도 치면서 네. 뭔가 그 북한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 노동 현장에 가서 뭐 응원하듯이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한다던데 뭐 그런 거였습니까 아이들이 가서? 노동 현장도 한 번 나갔던 적 있어요. 어. 네. 공장에 가서 공연했던 적도 있었고 보통은 공연장에 가죠. 공연장 무대에 서서 네. 아이들 공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유튜브에 보면 왕감자 그 어린아이가 부르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무대에 서서 어린 시절 이렇게 보내다가 그러면 그 소학교인 8살 때에 회령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서 초등학교 소학교. 1학년부터 좀 다 해령에서 다니고 나중 고등중학교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라도 좀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코디언도 배우고 그래서 좀 그쪽으로 좀 예술 쪽으로 어떻게 좀 발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중고등학교 끝나고 나서는 다 보통 군대를 대부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를 가면 면제되는 건 아니었고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4년, 5년 이렇게 네, 해야 짧게 되거든요. 그 기간 네. 뒤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예술 전문 학교를 갔죠. 청진에 있는 예술 전문 학원입니다. 예술학원. 그래서 거기서 예술학원에서 한 3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그 동철님이랑 그 신촌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뭐 이랬던 게 전공이 성악이었어요. 북한에서 좀 독특한 네, 전공이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제가 광고했던 제2의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그 삼성에 있는 코엑스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북한에서 오신 2명의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솔리스트처럼 솔로를 불렀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노래를 부르고 네. 제가 그럼 좀 이따 제 노래도 한번 혹시 준비 가능할까 이따? 준비요? 네, 갑자기 전혀 그런 얘기 들은 거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성악을 전공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나는 성악 노래를 해야겠다 이런 꿈이 있으셨어요? 네.
이제 그 북한의 공군 국가 합창단이라고 이제 한 그 군복의 가슴에 훈장과 메달을 그냥 가득한 그런 공군 참단에 쫙 떠가지고 우리 때는 군악단 같은 느낌인 거예요. 군악 한국에는 그런 합창단 아마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정도 규모의 합창단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한 300명 쫙 뒤에 이렇게 병풍 천사했거든요. 막 이렇게 훈장 같은 거 막 달고. 아 이게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입들은 이제 뭐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근데 맨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좀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뭐 1년에 한 개씩 달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운 거. 약간 그게 멋져 보여서 아 나도 저기 언젠가 한번 서보고 싶다. 아 그 이런 300명 꿈이 안에 있었습니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네. 그래서 그 꿈을 갖고 계속.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거 궁금해. 사실 한국은 성악을 하려면 레슨을 받잖아요. 네. 성악하려면 레슨을 받아야 돼서 학교가 끝나고 따로 레슨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진짜 뭐 예술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그 반에 들어가서 계속 그걸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걸 준비하나요? 북한에도 이제 그 아코디언을 많이 가정들에서 이제 그 아코디언을 많이 하죠. 여기서 가해하듯이 그 애들이 뭐 집안에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아코디언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과외로 이제 와서 배우는 데도 있고 기타도 많이 하고 근데 성악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해받고 이렇게 연습시켜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왜냐면 악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북한이 전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코디언이나 기타를 많이 쳐서 네. 남자친구들 만나보면 한 번쯤은 다 기타를 쳐서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네. 여성들은 아코디언 한 번씩 해봤다는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성악 노래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동철님 처음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그 가끔 그 학교에서 그 뭐 예술 소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하려고 했는데 저희 학교가 또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무산으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무산이요? 무산에 저희 이모집이 그 무산에 있어서 그 무산이 또 이제 그 큰 광산이잖아요. 그쵸, 네. 이 큰 광산 있는 곳에는 이제 예술 소조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뭐 광부들을 막 힘을 불러일으키고 네. 뭐 이런 거 때문에 노동가처럼 막 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막 선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북한 네. 예술은. 거기에서 또 그 성천중학교라고 되게 세거든요. 그 예술 소조가.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나도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갔다가 1년 있다가 이렇게 왔던 적도 있었고요. 뭔가 계속 좀 뭔가 배우고자 시도는 했었습니다. 네. 예술 학원을 이제 졸업하시고 선전 활동하고 계신 분한테서 이제 트레이닝도 좀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계속 그쪽으로 좀 시도를 했던 거는 맞는데 또 우연한 기회에 학교 졸업을 하는 임박에 이제 그 예술 학원에서 그 도예술 학원이기 때문에 그 도마다 그 각지 파견을 합니다. 그 학원에서 선발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선발하러 오셨는데 이제 한번 지원하거나 이제 추천한 애들을 이제 모집해서 한 10명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기를 보는 거죠. 예, 이제 노래 들어보고 뭐 이제 재능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딱 테스트해서 이제 통지를 보내줘서 저희가 당첨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준비한 노래가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이렇게 기억이 나면 한번 제가 부탁드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혹시 뭐 그러면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초롱초롱하게 보는 건 뭐 하나 좀 그러면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박수 한번. 네. 아니면 뭐 진짜 북한에서 했던 노래 말고라도 네.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게 나한테 진짜 남는다 해서 뭐 불러주고 싶은 뭐가 있을까요? 남한 노래 볼까요? 북한 노래 볼까요? 아니면 한 곡씩 불러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좀 변명이긴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제가 완전 노래를 안 불러봐. 안 부르고 북한에서 이제 3년 이제 예술학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4년제인데 제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에서 사실은 음악으로 제가 그렇게 뭐 전도 유망해 보이지도 않았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무대예술학과는 또 이제 키나 인물체계 이런 거 보는데 제가 그게 못 들어가더라고요. 공문화 천나 서려면 이제 키를 이거 딱 맞춰주잖아요. 이게 아무리 깔창 깔아도 부족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술학원 들어가서 사실은 제가 포기를 진작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냥 음악적 그 약간 취미 그런 것 때문에 네. 예. 저희가 그거 감안하고 드릴게요. 예. 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사실 북한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처음에 네.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 내 고향이라는 노래를 그러면 잠깐 뭐 예. 다 아실 겁니다. 뻑뻑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뻑뻑새는 네. 뻑뻑새가 노래하는 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노동으로 행복을 열고 노동으로 꽃이 피는 곳 언제나 좋은 곳일세 내 고향 어머니 품아 와, 잘하죠? 네, 잘하죠. 이렇게까지 앵콜하는데 한 곡도 없이 남한 노래로. 아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아, 네. 그럼 좀 이따 부를까요? 네, 지금 막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막 밥 먹고 와서 배부른 상태에서 부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감자떡이라죠. 두 번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소리 좋으시죠? 네. 그럼 제가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네. 제가 2절을 좀 외웠던 적이 있어가지고 2절만 네, 좋습니다.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마 진짜 식사하고 왔기 때문에 호흡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사실 저희끼리 노래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나와서 했는데 너무 좋죠? 아 맞아 이렇게 되면 더 좋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아유. 사실 그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술 학원, 네, 청진 예술학원에 들어가셔서 3년을 계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음악을 배움과 동시에 뭐 다른 것도 같이 배웁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너희들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디에 배치가 돼서 뭐를 해야 돼? 국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배우는지 좀 궁금하긴 해서. 이제 거기 예술인 양성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예술 단체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또 가야 되니까 이제 보통은 군단 선전대에 갑니다. 아 군단 네, 선전. 군단마다 선전대가 다 있거든요, 북한에. 그래서 보통 다 군단 선전대에 가서 사실은 군 생활하면서도 예술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군대는 예술 선전대고 뭐고 이제 전혀 저는 가고 싶진 않았고 보통 이제 거기 이제 군대를 못 가는 상황이다 아니면 군대를 제대돼서 다시 돌아온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실력이나 좀 빽이 있거나 하면 이제 이제 중앙
그 국가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인민군 협주단이라든지 이런 좀 중앙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가장 베이스는 도예술단이거든요. 도예술단에 이제 배치돼서 활동을 주로 하는데, 아니면 요즘에는 또 그 선배들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가회를 해주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트레이닝 해서 하시는 분들도 하는데, 저같이 이제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예술학원 1년 다니고 나서부터 사실은 예술 쪽에는 더 발전하고 싶지 않아서 어찌 보면 제가 탈북 준비를 했던 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그걸 궁금했었는데 그 연변 TV를 이제 어린 시절도 보면서 남한에 대한 동향도 있었겠고, 근데 그때는 탈북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는 못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린 나이니까. 언제 그 탈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꿈이 있잖아요. 나는 저거에서 그 300명에 해당되는, 나도 군복 입고 네. 주렁주렁 차고 이거에 대한 꿈이 있었으니까 탈북에 대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언제 그 생각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탈북의 생각이 어느 딱 계기로 해서 팍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의 그 계기들이 계속 좀 뭔가 쌓여가는. 융합이 되면서 이제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완전 굳어지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계속 좀 뭔가 외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성진 예술학원에 다니면서도 아무래도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좀 더 외부의 그런 문물이라든지 예술 이런 쪽으로 좀 더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술학원 성악학부에서도 친구들이 뭐 남한 노래 MP3를 돌려서 듣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것들과 함께 저는 그 드라마가 좀 결정적이었던 부분이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제가 탈북하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네네.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드라마죠. 주몽. 네. 그 드라마가 그 고구려라는 북한에는 고구려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고구려에 대한 뭐 예술 작품이 없거든요. 북한은 사실 뿌리를 고구려, 그걸 이은 고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려 연방제국이라고 하는 북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신라라는 이런 나라는 다 매국노고 막 이렇게 신라는 뭐 역적의 나라. 역적의 나라였고 이성계는 막 그런 역적놈이었으니까. 근데 고구려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어요? 고구려에 대한 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 있긴 해요. 어떤 낭랑공주 뭐 그런 옛날에 그런 거 그건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유명한 영화 중에 달며분다리. 저 온달전. 온달전. 만화 영화도 소년장. 저는 소년장수, 고구려 배경이 소년장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 고구려라는 말이 한 마리 고구려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고구려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뭐 외에 역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 애니메이션은. 외적들을 전혀 당나라 수나라가 한 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뭐 이제 어느 해석 오랑캐 외적 이렇게만 나오지. 그리고 그 오진 진장군과 화랑과 진장군이죠. 그 영화가 사실 고구려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구려라는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주몽이라는 나라 그 드라마가 저한테는 뭔가 좀 약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하고 우리가 만주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발전했는데 약간 그거에 좀 뭔가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탈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도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 그 볼판에 가서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막 이런 두려움이 큰데 그 주몽의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나도 그 만주 볼판에서 뭔가 어떻게 헤쳐봐 가보고 싶다. 주몽처럼. 주몽도 했는데. 주몽이 그때 그 당시에도 했는데 뭐 나라는 못 세우겠지만 그래도 만주를 가고 싶지. 만주에 가서 그 넓은 세상에서 한번 그래도 발을 좀 디뎌보고 싶다. 이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탈북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이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행동으로 실천할 때 가족에 대한 걱정, 주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 브로커 통해서 넘어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은 좀 잘 정리가 된 상태야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가족의 상의 없이 나오신 건지. 가족분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하고도 사실은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제가 탈북하겠다 했을 때 저는 어머님이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그때 당시 중국어를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던 거예요. 아, 얘가 갑자기 중국어를 공부하는 네. 거니까. 제가 사실 예술학원 가면서부터 중국어로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신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꺼내니까 아버지한테는 말씀 못 들었고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반 동의 반 그 반대 뭐 이런 느낌으로 어머니가 말씀하셔가지고 완전히 설득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스스로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돈도 좀 민폐 중국 위안화로 좀 바꿔 놓기도 하고 국경경비대 친구를 통해서 좀 경비대 장교를 섭외해서. 섭외해서 좀 잘 친하게 지내다가 거의 6개월 정도 그 좀 준비 과정을 제가 그 공부도 좀 했었거든요. 거기 지도를 얻어가지고 루트 같은 거 경로도 네, 좀 해서. 중국 지도 하나 얻어가지고 루트 해가지고 다 준비를 그렇게 좀 해놓은 상태에서 네. 완벽한 그런 준비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니 카- 완벽할 수는 없죠. 네. 탈북 과정이. 네. 중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뭐 반겨주는 사람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작정 들어가는 경우죠. 저는. 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중국 땅에 무작정 들어갔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반겨주는 데 사람도 없으니 네. 갈 곳도 없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중국 돈 한 500위안, 500 위안? 1000위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500위안을 그 장교한테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5,000원 위안 줄게. 5,000원 위안 정도 준 걸로 벌어서 하고 줄게. 네, 500억 위안은 사실은 거의 뭐 완전 싼값이거든요. 네. 돈값인 상황이라. 한국 돈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네,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그거를 주면 좀 돌아온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저는 돌아온 마음은 사실은 그때 그냥 없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 500원을 나머지 돈을 갖고 제가 한 거의 이틀을 걸어서 용종에 도착을 했거든요. 아 용정에? 네. 네. 용종 다음에 연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용정이 우리나라로 뭐가 유명하냐면 거기 그 시인 네. 누구죠? 윤동주. 아 윤동주 시인 생가가 거기 용정에 있어서 거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길에까지 가서 용종에 가서 이제 버스 타고 다시 연길까지 큰 도시에 가도 네. 가야 그나마 살 수 있고 그 뭐라도 할 수 있죠. 감시나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제가 아는 분이 있긴 했거든요.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었고 누구의 이제 아는 사람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는데 연락을 했더니 이제 한국으로 가고 계시고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누구의 그 연락처를 또 소개시켜 주셨는데 사실 그게 뭐 그분도 당황스럽죠. 뭐 전에 갑작스럽게, 예상됐던 네.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친한 인연이 있던 그런 사이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헤맸죠. 이렇게 연길 거리에서 많이 헤매면서 그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빵 하나 사 먹고 아껴야 끼니를 되니까. 끼니를 외우고 그러면서 많이 헤매다가 한 3일 만에 제가 막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뭐 단기 알바처럼 해가지고 돈 벌어야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다니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무슨 식당 쪽에 쪼파이 해가지고 그 구직한다는 걸 써붙이는데 다 문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어는 일단 좀 그래도 되니까. 예, 중국어 언어도 준비하시고.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조선족들도 많이 사는 동네라서 해마 하다가 근데 그 오히려 근데 조선족 분들이 하시는 가게나 이런 데는 조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이게 괜히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들통날 거 아니에요. 내 정체가 이제 탈북민이라는 네. 게 티날 수 있으니까. 티 날 수 있고 뭐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
그냥 한족인 분들을 하는 데 가서 그냥 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오토바이 판매하는 그 대리점이 있었는데 자전거 오토바이 거기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그 대리점장님이 그냥 조선족을 뽑으려고 했다. 뭐 중국말 잘못해도 된다. 그래서 마침 내일부터 나올 수 있냐 해서 가능하다 해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훈춘 꼴하다 농촌 그러니까 훈춘에서 훈춘. 좀 왔는데 여기 좀 살기가 지금 뭐 그냥 막 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디 머물 데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숙소도? 운영하시는 거기 뭐 약간 좀 사무실 휴게실 비슷한 거기서 뭐 혈라 해가지고 거기서 좀 당분간 쉬기로 해서 거기서 한 3개월 가까이 일했습니다. 훈춘이라는 지역은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가 좀 이렇게 맞붙어 있는 그 위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을 하러 연계를 왔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데 좀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네. 그러면 남한의 그 순붕산부인과가 있고 주몽을 볼 수 있는 이 남한 땅을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중간에 들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사촌 누나가 한국에 먼저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촌 누나가 한 2년 전에 이미 한국에 가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고 그 번호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번호를 네, 한국 번호 갖고 있어서 제가 탈북 전에 그 사촌 누나랑 통화를 한 몇 개월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저 탈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절대 그럴 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구나 전화 되는구나 라는 상황까지 딱 제가 체크하고 연결 가면 당연히 연락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아다리 잘 안 맞게도 그때 갔던 이제 제가 그 알고 있던 그 조선족 분도 이제 한국에 가 계셨고 이제 전화를 그 사촌한테 했더니 계속 이제 부재 전화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봤다 이 누나 그때 외국에 나갔다. 그래서 연결이 다 안 되네. 다 안 된 상황이어서 내 준비했던 계획이 다 틀어졌네. 네,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나 어디 만나서 이렇게 넘어갈 거야 이런 거는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그런 뭔가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나갔던 건데 그게 다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참 좀 캄캄하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거의 좀 가슴 졸이면서 그냥 돈을 아끼면서 그래도 제 폰이 저는 중국 갈 때 넘어갈 때는 중국 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월급 받자마자 폰부터 이제 샀거든요. 개통하고, 중국 네. 폰 하나 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올 수 있게끔 그래도 그 지인 통해서 이제 연락처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3개월 좀 더 돼서 연락이 온 겁니다. 사촌 누나가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 제가 한국에 가고자라는 생각은 제가 진작에 하고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막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과 한국을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믿고 가는 것과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서 네. 마음만 갖고는 사실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뭐 브로커나 연락이 되거나 뭐 해야 희망을 네. 갖고 출발할 텐데 3개월은 사실 그러면 약간 고민도 많이 됐겠네요. 네, 고민도 많고 이게 제가 그렇다고 북한에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은 초도 없었는데 근데 중간에 한번 누구를 통해서 저 연락처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북한에서. 깜짝 놀랐는데 그 국경경비대 그 장교의 와이프랑도 제가 어떻게 좀 6개월 동안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와이프도 알게 됐거든요. 네. 그 와이프가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갑니까? 나 너무 신기한데.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제가 연결 그분의 그 집 전화번호였거든요. 네네. 집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었는데 그 집 전화번호를 통해서 저 연락처를 알아낸 거예요. 저거를 그거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5,000원 달랍니까? 5,000원 달라라는 얘기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저 누구 엄마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 끌까 말까 하다가 그냥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에 잘 도착했으니 다행이다. 걱정돼서? 다행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비즈니스 해보자. 거래 좀 하자. 밀수 좀 하자라는 거구나. 밀수하자. 그쪽에서도 뭐 군간 가족들도 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벌이를 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동리에서 무산 쪽에서 이제 해령에 오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렇게 거래하는 그런 알선 그런 거래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제안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안정이 필요한, 안착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끊어놨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네. 건 아니고 나도 여기에서 네. 상황을 봐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되고 네. 좀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런 적도 있었고 제 마음은 근데 오로지 이제 남한에 어떻게 가느냐 그걸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거의 뭐 그 한국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보일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하루는 그 오토바이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한 60대 넘으신 노 부부께서 이제 그 오토바이를 보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써요. 유창하게. 네, 한국말을 쓰더라고요. 딱 봐도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자기 소개를 하더라. 한 오토바이를 한 몇십 대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십니까? 물어봤더니 나진 쪽에 자기 공장을 운영을 하신대요. 낮은 선봉에. 네, 낮은 선봉에? 네. 나진 쪽에서 공장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 북한에 많이 후원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거 엄청난 분이시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함을 주시는데 무슨 뭐 미국 교포분이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좀 제가 한국 가고 싶은 말을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걸 상상도 못 하셨던 거죠. 나중에 제가 따로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만나서 제가 북한에서 사실은 온지 이제 한 달 좀 된 이제 탈북한 사람인데 한국 가고 싶습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북한이랑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네. 그 북한의 당시 낮은 선봉이라는 지역에 뭐 선양이라는 회사,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빵 공장도 하고 국수 공장도 하고 네. 신발도 만들고 이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포분들,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 캐나다 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은 북한 정부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적고 철수를 해야 되니까 탈북민을 만나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저는 주중에 이제 탈북 청년들 교육하는 기관에 있는데 저희 바로 옆방에 북한에 들어가서 영어 선생님들 뭐 하는 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둘이는 친한데 외부적인 행사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탈북민 단체랑 연결됐다 그런 순간 이제 모든 루트가 네. 전부 다 잘리니까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저희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만나도 사실 무섭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이제 의심을 해요. 이거 날 잡으러 온 게 아닌가? 이게 간첩이 아닌가? 그분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재밌는 예화가 한 3주 전에 저희 그 중국에 계신 탈북하신 분들이랑 같이 그 아이들을 교육하게 돼서 캠프를 열었어요. 우리 이순실 목사님 좀 아시는 그 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캠프를 열었는데 이분들이 밤에 배고프니까 뭐 좀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누가 냉면 같은 거 먹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냉면을 먹으러 갔더니 그때 조선족 어떤 분께서 저기 냉면이 맛있다고 거길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북한 종업원들이라는 북한 식당이었어요.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거기가 도문이라는 지역이었는데 도문 지역에는 그 철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하시는 식당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북한 종업원들이. 근데 이분들이 멋모르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조선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를 뭐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조선족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먹는데 분위기가 자기들끼리 이제 모든 게 다 겁이 나는 거예요. 도망갈 수는 없고. 근데 문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잡으러 올 것 같으니까 이분이 세 분이 그중에 한 분은 또 여군 출신이었거든요. 밥을 먹는데 그 앞에 있던 저희 친구가 봤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서 드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한 번은 진짜 하나도 못 먹었다.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너무 빨리 나가도 들킬 것 같고 안 먹어도 뭐 할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말 한마디 네. 못하고 대화를 못하고 한 40분 먹고 나왔는데 진짜 어, 땀을 예, 이게 맞아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있으면서 아마 북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엄청 무서울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손이 막 떨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한테 얘기해서 사실 약간 기대도 했을 텐데 이제 남한에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 네. 사촌 누나는 전화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분이 약간 거절하듯이 그러면 또 실망감이 컸겠는데요. 그랬죠. 뭐 뭔가 뭐 실오리기라도 뭐 자고 싶은 네.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뭐 좀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한번 그 한국 분을 지금 만났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그 TV에서만 봤었잖아요. 뭐 드라마나 보고 네. 그 한국 분들이라는 거는 진짜 제가 난생 처음 봤던 분이 그렇죠. 그분이었고 두 번째로 봤던 그 남한 분이 이제 여 대학생 연변대에 교환학생 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을 제가 스토킹을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서. 네. 해가지고 그래서 연변대학교 학생인 걸 알았죠. 제가 그냥 무작정 따라갔거든요. 따라가지고 막 버스 같이 올라가고 그분 엄청 발랄하시더라고요. 그냥 웃음도 많은 처녀 뭐 시절인 거죠. 너무 신기하게 막 따라가지고 그분한테 어떻게 좀 번호 좀 달라고 해볼까, 어떻게 좀 말 붙여볼까 해서 따라가고 했는데 그 연변대학인 거예요. 연변대학도 그때 처음 가봤는데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는데 바보 같이 한마디도 못 붙이고 그냥 가는 걸 보고 그냥 좀 나왔는데 아무튼 그때 그분한테서 뭐 도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너무 좀 신기롭더라고요. 신기하고 호기심이 가가지고 한국 사람을 봤다는 것 자체가. 봤다라는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갔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중국에서 한 3개월 있다가 사촌 누나랑 이제 연락이 네. 되고 한국 행을 이제 출발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 그럼 한국에 딱 도착을 해서 그렇게 TV를 통해서 고대하고 갈망하던 동양하던 한국 땅을 딱 밟았을 때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느꼈을 때 그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저희 때는 거의 한 기수마다 거의 몇 명, 100명 넘게 막 나오던 때여가지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요 때만 해도 네. 1년에 1,500, 2,000 막 이렇게도 들어올 네. 때였으니까. 예. 그리고 태국이 제일 많이 오는 코스인데 저도 네, 이제 그렇죠. 태국을 걸쳐서 왔는데 태국의 그 수용소죠. 거기에 네, 치앙마이에서. 방콕에 이제 다 방콕에 지켜주잖아요. 있었어요. 네. 방콕에서 이제 한 번에 오시는 분이 거의 전 세계 낼 정도로 저희 사람들만 꽉 차 있었거든요. 그 큰 비행기에. 그래서 나오기 전에 다 뭐 옆에 누구 묻거나 뭐 말 걸거나 하면 절대로 대꾸하지 마라라는 교육도 받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네. 막 떠들고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쵸. 예, 여기 뭐냐, 막 비행기 뜬다, 막. 야, 뭐, 얘기 다 보니까. 야 지금 우리 북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때까지 엄청-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때까지도 계속 의심을 해요. 한국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저희는 뭐 사람들이 있는 코스는 안 가고 네. 이제 국정원 사람들이 딱 와서 이제 따로, 네. 다른 루트에서 딱 가서 바로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데로 타서 바로 이제 딱 그냥 국정원으로. 국정원 그 무슨 공사인가요? 거기 가거든요. 네네네. 네. 대성공사. 네, 맞습니다. 거기 가는데 대성공사가 약간 살짝 골목에 숲이 좀 있는 데로 딱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딱 들었던 느낌은 한국에 이제 그 육지에 이게 땅에 딱 처음 나가된 순간이니까 와 왜 이렇게 푸르지?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게 북한이랑 같은 뭐 영토인데 사실은 완전 다른 산천인 거죠. 너무 뭐 도시 쪽으로 들어가는데도 다 이제 푸른 산이니까 그냥 산에 나무도 많고. 네. 뭐 저희 여기는 그냥 야산에도 다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 숲이 우거진 게 좀 되게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풍경이 진짜 이거 뭐 공원 속에 뭐 도시라더니 이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 공사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거기에 보면 이제 태극기 엄청 크게 걸어놓거든요. 네. 깃발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어. 여기 확 이러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약간 감정이 묘해지면서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와 이게 깃발이 주는 그런 어떤 느낌이랄까요? 약간 깃발이라는 게 왜 그 전투장에서도 계속 이거 두고 나가는지 알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럼 그렇게 갔다가 한국에 이제 하나원을 통해서 잘 나와서 정착을 하고 네. 음악을 통해서는 내가 이제 뭐 북한에 있을 때도 경험해 보니까 나는 음악으로 계속 대성할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선택한 게 사실 제가 그 전공을 이제 동철님 전공이나 하는 일을 아니까 무역을 선택한 게 사실 중국에 있으면서 그걸 좀 경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 중국어 공부 좀 했다고 했잖아요. 네. 중국어 공부를 했던 게 이제 바로 탈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보다는 중국이랑 이제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이랑 이렇게 좀 무역 거래하고 이런 일을 좀 해보고자 지금 공부를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좀 약간 뭐 무역 거래 쪽으로 좀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계속 한국 와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국제 통상을 이제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 와 보니까 그 경제 규모도 크지만 그 무역으로 해서 네, 엄청난 그렇죠. 성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역으로 해서 발전해도 가는 발전 가능성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을 나오고 나서 계속 그거를 대학 다니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는 한 3개월 동안 또 알바를 했거든요. 예, 그래도 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원 나와서 거의 일주일 뒤에 바로 이제 알바를 시작해서 3개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진짜 돈 벌기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거의 12시간 일하는 거여가지고 꼬박 서가지고 야 진짜 열심히 일하는구나.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네. 네. 그래서 공부는 꼭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때 좀 더 했었죠. 아무래도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살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구나. 꼭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3개월 딱 일하고 그만두고 나서는 그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자체 대학교 다음 해 2010년도에 그렇죠. 이제 제가 2009년도 12월에 하나원 나왔기 때문에 10년도는 이제 한 해 동안 계속 준비를 했죠. 하면서 여명학교에 가서 좀 등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입 준비하는 것들을 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여명학교 대안학교 나오고 네. 그래서 대학 입을 준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저희 때가 우리 동철님이 또 뭘로 유명했었냐면 그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SK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기업의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대기업의 계열사입니다. 네. 계열사에 이제 취업해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은 월간 하나라는 이름으로 매거진이 바뀌었는데 뭐 동포사랑이라든지 뭐 이런데 뭐 하면 항상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성공한 사례로 동철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SK라고 하는 또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원에 있고 뭐 할 때마다 누가 취업이나 뭐를 이게 탈북민 중에 조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동철님 했을 만큼 그 당시 좀 그런 거 좀 못 느꼈었습니까? 좀 어떻게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는데 그래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네. 예, 물어보기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네. SK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SK뿐 아니라 저희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이런데 뭐 꿈의 직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이 좋게도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사실은 많이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대학교 초반 때는 그 수능만 1등 해서 온 친구들이 다 뛰어난 친구들이 있고 또 국제 통상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또 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영어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봐야 되는 교재도 엄청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나마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게 그 중국어를 그래도 북한에서부터 배우면서 빡시게 그래도 서바이벌하는 심정으로 네. 배웠던 중국어가 저의 자존감을 좀 키워줬습니다. 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복수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중문학과를 또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중문학과 가니까 제가 잘하더라고요. 아, 드디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네. 그래서 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발표하면 제가 막 1등하고 네. 그래서 중국어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국제 무역이라는 게 언어가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제가 조금만 좀 영어를 좀 더 잘하면 남들보다도 좀 더 잠재력이 그쵸. 쌓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심적으로 제가 영어도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중국 교환학생상에 가서 한 학기 동안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 글로벌 인턴을 뽑는데 거기에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했더니 북한 친구들 중에 제가 그때 처음 그 글로벌 인턴 뭐 4기인가 그랬었는데 북한 대학생 친구들 그때 처음이어가지고 거기서도 저를 어떻게 뽑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현대중공업 지사가 있는데 북경에 거기서 제가 인턴도 했었습니다. 5개월 동안. 특히 현대는 또 탈북민에 대한 그런 게 크잖아요. 네, 크죠. 거기 막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어록 그 책도 막 읽게 하고 여기 도전 정치 막 심어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취업 이제 졸업을 딱 한 시점에서 SK의 그 최태원 회장님이 그 탈북 북한에 대한 관심도 좀 크셨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본인 스스로가 깨우치셔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우리 SK가 끌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 계열사들의 푸시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도 딱 좋았네요. 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탈북 청년들도 어떻게 받아보자라고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K에서 그때 당시에 3명의 탈북 대학 졸업생들을 이제 채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럼 3명 중에 1명이 네. 되신 거죠. 그래서 저희 때 동철님이 뭐 있어서 주변에서 탈북 청년 중에 성공 사례 아니면 잘된 사례 좋은 예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온이라는 단체에서 일할 때 우리온 단체랑 또 다 친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동철님 소개를 진짜 많이 할 만큼 항상 저희한테는 그런 였는데 그 SK에서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뭘 하시는지 좀 거기에 다니고 나서 지금 8년 차가 되던 작년에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 취직을 해서도 모든 게 이제 시작이 어렵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좀 뭔가 어느 정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시기라서 잘할 수 있다. 나 뭐 탈북에서 죽음의 고비도 넘겼어. 뭐 이러면서 그쵸. 스스로가 이러면서 갔던 곳인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네, 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회사에 있는 분들도 뭐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뭐 좀 잘해주는 척 했지만 그게 현실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비즈니스인데요. 현장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일을 처리해야 되고 시스템에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또 동료애들 관계 이런 것들도 원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조직 취직할 때 문화가 그런 것들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한테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뽑기 위해서 엄청난 그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 분들인데 저는 어찌 보면 뭔가 특채처럼 이제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어느 정도 좀 안 좋게 보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제가 빠르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고 잘 녹아 들어가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6개월 되는 상황에서도 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뭐 위에 선배 동료들도 막 엄청 저를 나무로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1년 때 사실 나오고 싶었거든요. 나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나오자니 너무 이게 창피해가지고 못 나오 그것 때문에 사실 못 나왔거든요. 바로 나오기엔 좀 그죠. 네, 바로 나오기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거 못 버티고 나오냐? 약간 또 내 부적응자 같은 느낌도. 부정자이고 그리고 또 탈북민 사회 자체에서도 그 회사에서 오래 못 있더라.
뭐 1년도 못하고 다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거에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거기랑 똑같이 네. 조직 문화에 잘 적응 못하고 잘 못하고 사회생활 그러고 못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근데 누구 이제 어느 선배가 딱 와서 버텨라.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야.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강한 거야.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되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 게 딱 힘이 돼가지고 일단 그럼 버티자. 버티자 하면서 거의 1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2년 3년 되니까 회사가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변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노력하고 버텨내려고 하는 걸 또 보면 인정을 해줘요 회사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팀 내에서도 팀원들의 이제 신뢰도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감도 생기면서 사실은 몇 년 차 되고 제가 회사 나온 시점에서는 제가 대리도 다 이미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모든 상황은 아주 그냥 직장 생활에서 중추적인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때 들어서고 나서부터 그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보다는 계속 직장인으로 월급 받으면서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나왔던 이유가 저만의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다라는 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에 퇴사하고 나서는 일단은 세계 여행을 좀 한번 해보자. 최소한의 비용을 되게 아껴서 1년 동안, 네. 1년 동안 한번 글로벌 여행을 한번 떠나볼 거야 하고 작년에 바로 떠났거든요. 퇴사하고 나서 일주일 준비해가지고 바로 나갔었는데 사실 세계를 한 3분의 1밖에 못 돌았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아예 여행 끝내고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갔던 나라는 그냥 뭐 호주, 저기 중앙아시아, 네팔, 인도 뭐 거기까지. 네. 중국. 인스타그램 보면 항상 어디 놀러 가서 노래 부르거나 뭐 이렇게 영상 찍어서 막 좋은 거 맨날 올려가지고. 그래서 여행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행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좀 그래도 몸이 멀쩡해서 다닐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상에는 볼 곳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뭔가 그 한국에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또 시각이 한국적인 시각에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여행하면서 이 세상은 넓고 할 일들은 많고 기회는 많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저는 그 직장 생활을 초반에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대놓고 듣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가 딱 그만두고 이제 본인의 사업하려고 나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힘든 시간을 잘 버틴 것 같고 또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1명, 2명, 3명 생겨야 탈북민들이 그렇게 사회에 잘 적응 못하더라. 직장 이런 이미지가 좀 사라질 거라 생각돼서 8년 버틴 건 진짜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잘한 것 같은데 박수 한번 할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다시 만났을 때만 해도 본인만의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제가 국제무역을 전공했잖아요. 제 회사에서는 전문적인 무역적인 파트는 아니었고 해외에서 제가 구매 담당을 했었는데 해외에서 물건을 계약해서 한국 그 각 계열사에 납품을 하고 이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국제무역이라는 그 베이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무역 상사로 제가 좀 키우고 싶거든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그쪽에 한국의 물건들을 그쪽으로 판매하는 리세일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나라에 좀 물건을 판매하고 계신지? 그 쇼피라고 플랫폼이 있는데 동남아에서는 저희 나라 그 쿠팡처럼 거기에 1위거든요. 쇼피라고. 그쪽에 이제 동남아 나라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대만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하고 뭐 멕시코, 브라질도 그 다 열려 있는 플랫폼이라서 그쪽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아마존이나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쪽 쪽의 플랫폼도 좀 이용해서
거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네. 활용하는 거네요. 동남아에 있는 쇼피라고 네. 하는 우리를 따지면 쿠팡처럼 뭐 그런 데를 네. 이용해서 물건을 한국에 있는 물건을 거기다 올리고 소개해서 판매하는 네. 어떻게 해외 이게- 해외 판매라서 이제 국내에서 거래하는 비즈니스랑은 좀 다르죠. 예.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이 문화도 다르고 네. 상황도 다르고 또 사건 사고도 있을 것 같고 뭐 규제도 있을 텐데 어떠세요? 해보십니까? 진짜 플랫폼에 그 다른 나라마다 또 각각의 규제나 정책이 또 달라서 그거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국 화장품을 주로 제가 많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나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해외 물건들을 어떻게나 막으려고 하잖아요. 좋죠. 자기 나라 자국을 시장을 지키려면 자기 나라의 시장을 지키고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나 그거 뭐고 막으려는 그런 규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규제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뭐 인증 FDA 인정을 받아야 한국 자기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태국도 지금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온라인 구매나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배달이 갔는데 그 지역이 뭐 주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빠꾸에서 반품이 되는데 반품이 해외 나간 거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같은 경우에는 반품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받을 수 없고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어서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대신에 그런 마진폭을 어떻게 제가 가져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지난달에 만나서 이 얘기를 잠깐 들었을 때 지금은 자기 돈을 계속 붓고 있다라고 해서 네. 좀 상황이 좀 나아졌나 궁금해서. 네. 방법은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분명히 거기서도 큰 수익 보면서 성공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일단 그거를 잘 키워가면서 다른 플랫폼으로도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당분간은 좀 고생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될 수 있게 우리 박수를 한번 응원합시다. 네, 그럼요. 단천에서 회령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네. 네. 혹시 우리 강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이거 좀 궁금하다, 뭐 좀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네. 어머니. 이제 통일이 곧 될 거잖아요. 네. 북한이 앞으로 하실 거고요. 북한이 열린다라고 하면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죠. 기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북한에 하면 아마 저희 탈북민들이 앞장서서 들어가겠죠. 네. 근데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잘 실력을 닦고 준비를 한 사람들이 거기서도 또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공식 질문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휴먼북이라는 저희가 프로그램인데 왜 휴먼북이냐면 항상 설명드리지만 한 사람의 인간인 휴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자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갖는데 이제 우리 동철님의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책을 제목을 짓는다면 뭘로 짓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했어요. 그리고 고민해 보시고 아마 얘기했는데 책을 짓는다면 물론 앞으로 이제 써나가야 될 책들도 많겠지만 네. 지금까지의 인생을 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책 제목을 하고 싶으신지. 용기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가 기회를 잡는다면 좀 너무 식상하고 네. 용기 있는 자가 기회를 잡는다. 네, 용기 있는 네. 자가 기회를 잡는다. 네, 그렇게 그냥 하죠. 좋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좀 잡아가기를 바라고 그 좋은 기회를 잡아가서 저는 휴먼북을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탈북민 분들을 바라볼 때 하고 하나의 예시들,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무역 영역에서 또 크게 성장할 우리 동철님을 박수로 하면서 응원하면서 오늘의 휴먼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